노후 대비를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안전자산이 사라진 요즘입니다.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 피난처로 꼽혀온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김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퀀트솔루션 본부면 퀀트로 모델을 만들어서 ETF로 이렇게 상품을 합성된 상품을 만드시는 부서인가요? 뭐 그런 것도 물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퀀트 모델을 활용한 ETF도 상장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퀀트 전략을 사용하는 뮤추얼 펀드도 같이 운용하고 있는 본부여서 이제 퀀트 ETF 퀀트 솔루션 본부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안전하게 변동성 피난처로 ETF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한 말 아닌가요? 변동성이 되게 큰 ETF도 너무 많고 그래서 와 이거 변동성의 피난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서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달러나 뭐 이제 미국 국채라고 했었고 금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금도 변동성도 너무 크고 솔직히 예. 국채 ETF들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ETF 자산 중에서 되게 어떤 게 진짜 안전자산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머니마켓 펀드 말고 나머지라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ETF 관련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되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바라는 건 사실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미국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부각되는 이유는 지난 또 월요일 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인하를 하면서 강등을 하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번 더 관심이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4월 초, 4월 중순 이후에 미국 국채, 미국 주식에 대한 셀오프가 있었지만 이제 또 저점 대비 S&P 500 지수 이제 기본으로는 한 20% 정도 반등을 했고 또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일부 약화됐다. 특히 네. 미국 국회에 대한 믿음이 일부 약화가 됐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급격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들, 한국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관심이 미국 중심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중심에서 다른 투자 기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움직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연 마치시고 귀가하시면은 오늘 이거 다시 보기 하실 거죠? 약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얼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ETF 퀀트 쪽이시니까 그냥 바로 ETF 여쭤볼게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ETF 해외 ETF 관심 많이 가지세요? 아니면 국내 ETF 쪽 관심 많이 가지세요? 아무래도 해외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물론 되게 중요하고 큰 시장입니다만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비교를 하면 1%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해외에서 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투명하게 많아져. 소통이 되고 투자할 수 있는 수단도 훨씬 더 다양하고 ETF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기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다른 분한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ETF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한국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 중에 기초자산이 해외인 거 이렇게를 해외 ETF로 얘기할 수도 있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ETF 중에도 또 H 붙어 있는 해지돼 있는 네. ETF가 또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세금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금이 너무 이제
뭐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쪽에 했다가 갑자기 종합소득과세 맞고 종합소득과세. 예, 뭐 이쪽에 있다 보면은 그냥 22%만 내면 되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되게 막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S&P ETF여도.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제일 좀 저도 생각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세금은 사실은 너무나 개별적인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예. 이제 그분은 이제 어렵고. 개별적으로 약간 세금에 대한 검토와 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상장 ETF는 이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이 되고 저희는 이제 해외 상장은 역외 ETF라고 말을 하는데 네, 역외 ETF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또 분리과세가 분리가 되죠. 적용이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액자산가인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액 자산가분은 해외 거 그냥 하고 22% 내는 게 더 싼 거죠. 그러실 수 있죠. 있죠. 네, 그러실 그리고 수 좀 있죠.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이나 소액으로 할 경우에는 어차피 200만 원 안 넘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거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ISA 계좌에 넣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금액이 커지시면 분들은 그냥 미국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세금 면에 있어서는. 세금 면으로 보면 일반론으로는 그렇고요. 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근데 또 ISA 계좌를 말씀을 주셨는데 또 국내에 있는 절세 계좌는 또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ETF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가 그 계좌에 한정해서 훨씬 더 유리하시죠. 그러면은 실제로 국내 운용사가 발행한 해외 자산 ETF들은 연금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연금용은만은 아니지만 네, 연금에서 연금에서는 주로 편입할 수 있는 연금에서는 확실한 이제 장점이 있는 장점이 상품이라고 있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볼 거는 이제 역외 ETF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해외 그 기초자산을 토대로 만든 구성된 ETF를 살펴본다라면 이해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ETF가 많이 지금 운용사별로 지금 상장이 됐는데 어떤 특징, 어떤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는지 좀 흐름을 짚어주시고 최근에 보면 또 왜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예, 이 그렇죠.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비트코인 ETF는 뭐 사실 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ETF가 상장이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역시 해외 주식형 ETF들이 해외 주식형, 많이 네.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갈수록 저희 같으면 최근에 미국 S&P 500 ETF 네. 상장을 했는데 이런 미국 대상 ETF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난 2월 이후에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오면서 네. 중국에 대한 ETF, 중국에 투자하는 ETF들도 지난주에 많이 좀 상장이 됐고요. 보셨겠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서 좀 수혜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ETF도 상장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나요? 인도 ETF들? 인도 ETF 아직 좀 기간이 짧아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기는 한데 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많이가 매수되는 거는 미국 S&P 500 같은 대표 지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테크에 투자한 ETF들, 중국 휴머노이드, 중국 AI 테크 이런 ETF들도 아직 며칠 안 됐지만 좀 반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된 ETF들이네요. 예.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요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작년 초에 상장이 된 이후에 네.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역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는 막혀 있습니다만 네. 역외 비트코인 선물 ETF 또는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대한 역외 투자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제 낸 걸 보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다 그래서 솔직히 투자자가 누가 될까? 왜냐면 업비트급 비썸도 있고 예. 그래서 ETF를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처럼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걸 해주면은 선물이 우리나라 없으니까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별로 어드밴티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차라리 번째는 비트코인을 사고 말지 이런 그렇죠. 거. 비트코인 사지 ETF를 뭐하러 사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 이제 들죠. 그래서 뭔가 다른 뭐 이렇게 스트래티지 아까 퀀트팀이니까 퀀트로 해서 뭐 현금이랑 뭐 비트코인을 조절해서 원래보다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뭐 이러면서 새로운 걸 만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가든가 아니면은 진짜로 뭐 2배짜리 뭐 우리 2배 좋아하니까 2배짜리 이런 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지만 허락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서 ETF가 된다고 치면 제가 딱 드는 생각에서는 그러면은 기관들이 살 수 있어지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ETF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법인들이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핸들링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런 상태를 다 풀어준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부터 쭉 풀어주는 건가요? 뭐, 이 룰 자체는 지금 통과가 된다면 뭐 기대치는 그렇고요. 네. 뭐 아직 이제 없는 규제에 없는 규제. 없는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된다면 뭐 한부 이렇게 뭐 코멘트를 하긴 네. 어렵기는 네, 한데 네. 이제 해외 상장 사례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가상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만 ETF가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역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네. 매수하는 수요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국내에서 수요가 되면 소화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 국부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규정에 맞는 국내의 이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 적용받는 ETF가 상장이 된다면 뭐 규제상의 설명 의무라든지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 개선이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가상거래소 계좌를 트는 것보다 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도 개선이 되고 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그 ETF를 변동성 피난처라고 우리 작가님이 쓰신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변동성 피난처라고 쓴 이유는 분명 그걸 거예요. 어떤 종목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사실은. 그쵸, 왜냐하면 종목보다는. ETF 안에 그 기초 자산들이 여러 개 들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분배 효과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인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거 보면 우리 한 종목 넣어놓고 막 레버리지 되고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와 달라지고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운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가 이런 게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나마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월배당 ETF였어요. 이게 뭐 큰 수익은 나진 않더라도 꼬박꼬박 배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달이? 네, 둘 다 되게 맞는 네. 말씀이고요.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별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 ETF가 최근에 좀 많이 상장이 되고 네. 또 이제 관심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또 일부 투자자들이 자기의 뷰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ETF를 통해서 많이 담고 싶어하는 니즈가 맞아요. 있긴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는 수요가 거니까 있는 거기에 맞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분산 투자가 또 투자자의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큰 트렌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도 분산 투자로 같아요. 가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연초부터 이제 누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중 하나가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정석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수요도 여전히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커버드 콜들 지금 다 다 커버드 콜이네. 커버드 콜이고 커버드 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들어도 어려워요. 네, 일단은 커버드 콜 투자가 활성화되고 월배당 ETF 투자 활성화되고 하는 거는 저희 업계에서 보면 사실은 좀 세상이 확 뒤집히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미 몇 년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투자는 현재의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뤄서 자산을 쌓아가겠다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관점에서 보면 월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배당이 되는 거는 이제 인생 주기 사이클에서 보면 이제 자금 인출기에 들어간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라고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투자를 은퇴 준비를 앞당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401k가 활성화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은퇴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떤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배당을 통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생활비를 마련하시려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뭐 가능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배당 ETF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네. 보면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식 옵션 계약이 다 다르고 커버드 콜만 놓고 봐도 또 이제 주식 배당으로 하는 ETF도 국내 주식을 월배당으로 하시는 종목, 미국 주식을 월배당으로 하는 종목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월배당을 주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이제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옵션을 팔아서 월 배당을 해주는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잘 모아서 주는 상품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옵션을 팔아서 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월 배당. 그래서 저거 아까 쭉 나왔듯이 이제 배당률이 좀 높고 그다음에 진짜 주식만 가지고 배당 주는 거는 아직도 ETF들이 몇 % 정도 주나요?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나요? 주식만 가지고는 10%까지 주기가 못 주죠. 어렵고, 네.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인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그 자본 이익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거를 콜옵션으로 매도해서 이익을 주는 건데 그런 경우는 10% 이상을 주는 상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 배당만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죠. 네, 없어서 네, 그 부분은 좀 기대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왜 신한은 쏘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자산은 코덱스고, 그다음 미래에셋은 타이거고, 하나자산운용은 뭐예요? 하나자산운용은 원큐 ETF 아, 브랜드를 사용하고 원큐, 있습니다. 하나 원큐. 맞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그 보통 ETF가 MMF 같은 이제 뭐 단기 채권, MMF 같은 ETF라고 그러면서 그게 AUM이 굉장히 커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수료를 내도 그 이자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서 수수료 내면 손실 날 것 같거든요, 느낌상. 이게 손실이 안 나나요? 수수료가 작거나 이렇지 않나요? 이 MMF 이렇게 짧은 기간짜리 MMF 같은 ETF를 하는 수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원큐 머니마켓 액티브 네. ETF가 최근에 1조 원을 넘어서 이제 좀 이제 약간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머니마켓 액티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4월 이후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단기 자금 혹은 투자 대기 수요가 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머니마켓 펀드 또는 MMF를 한 주씩 상장시켜서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이어서 요즘에는 파킹형 ETF로 알려져 있는 시리즈에 해당하는 상품이고요. 이제 하루하루 매일 그 이자가 NAV에 반영이 돼서 조금 쌓이기 때문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에 해당할 만큼 이제 위험은 좀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펀드 같으면 최근 1년 동안 뭐 3.7, 3.8% 수익률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초단기이기 때문에 뭐 주식만큼 10%, 20%는 절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냥 예탁금 넣어놓지 말고 이거 사라 이거죠? 예탁금은 이제 안 나오니까 예탁금 대신에 이거 샀다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조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1조 원이 된 거겠네요. 예,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